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민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심화이론 강의요. 이번 시간에는 3편입니다. 부동산 시장론은 네 문제 안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단원의 구성은 부동산 시장 일장에 그래서 개념, 기능, 특성, 주택시장에 관한 내용, 여과과정 여기서는 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효율성, 효율적 시장 가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사실 넓진 않아요. 네. 그리고 입지 및 공간구조론에서는 도시구조이론, 그 다음에 튠앤의 지대이론, 도시구조이론 여기 있죠. 튠앤의 지대이론, 도시구조이론, 공업입지, 상업입지, 주거입지. 상업입지가 중요하죠. 도시구조이론도 중요하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특성해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범위 내에서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스텝 1은 역시 점프업 연습 문제고요. 여러분 기본서 193쪽에 이제 있어요. 1장에 있는 내용. 그래서 1장과 2장에 점프업 연습 문제를 통해서 미리 보자. 이런 얘기겠죠. 1장에 있는 내용은, 자, 1장은 이렇게 절이 구성되어 있는데, 부동산 시장의 개념을 잡아보고, 그 어떤 기능을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중에 부동산 시장의 개념이에요. 자,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용시장, 공간시장이라고 합니다. 공간시장, 즉 공간시장의 개념은 물리적 시장을 의미해요.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그 자체를 사용하기 위한 시장이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형성된다면 이거는 부동산 공간시장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은 위치와 유형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내가 장사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가, 어디에 주거지를 입지해야 되는가, 유형에 다 다르죠. 명확히 구분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투자재로서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걸 자산시장이라고 해요. 투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시장이에요. 공간 자체를 이용하는 목적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투자 목적의 시장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특성이에요. 그래서 현금 흐름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미래 현금 흐름을 중시한다. 시세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임대료는 얼마나 들어올 것이냐라는 것을 중시해요. 그런데 이 두 산업은 별도로 노는 건 아니겠죠? 자, 여기 자산시장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아서 그 투자자의 자금으로 물리적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은 개발업자가 혹은 개발산업, 건설업이 이런 것을 하는 거죠. 두 시장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을 좀 하게 되면 금융자본을 물적자본으로 전환한다. 뭐 여기 투자자의 돈이 부동산 건물이 됐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개념은 이렇게 잡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택시장으로 가보면 이건 좀 쉬워서 우리 이론 과정에서 보셔도 되는 거고요. 주택시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시장이 주택시장이고요. 2편 수요공급 이론에서 배우셨던 유량과 저량의 개념. 유량은 신규 주택이고 저량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주택이니까 저량이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 시장은 중고주택 시장보다 훨씬 적어요. 적지만 규모가 굉장히 적겠죠. 얘가 한 97, 8%, 얘가 2, 3%, 뭐 이렇게 비중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명이 길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신규 주택 시장은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정부 정책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뭐 분양가 규제를 한다든지 뭐 등등.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념을 한번 봐야 되는데, 주택 수요와 좀 다른 개념이 주택 소요라는 거예요. 주택 소요는 이거 니즈예요. 하우징 니즈 해가지고 영어로 보면 이 필요량 이런 뜻입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택의 양과질. 이거는 이제 정책적 개념에 가까운 개념이다. 주택 수요하게 되면 이건 시장 개념이죠. 사려고 하는 뭐 이런 거라면, 소요량은 이제 정책에서 필요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택 서비스 혹은 이거를 주거 서비스라고도 하는데,
자, 이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요 공급 이론을 적용시켜야 되고, 수요 공급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주택 자체가 수량과 가격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결정되고 하는 자원 배분 과정을 보여줄 텐데, 이 물리적 주택 양이 굉장히 이질적인 재화라서 주택은 이걸 동질화시켜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택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가령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다. 주택 서비스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물리적으로 좀 다른 주택들이라도 동질화시켜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분석할 수 있다. 주택시장 전체를. 이런 개념이 주택 서비스 혹은 주거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이 이제 주택시장에서 특징 장단기 균형을 봐야 되는데, 장단기 균형은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이제 유량 저량의 개념을 보시면 돼요. 단기는 저량만 공급할 수 있어요. 저량이라는 것은 물리적 공급량이, 주택 공급량이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고, 장기에는 유량이에요. 유량이라는 것은 새롭게 생산해서 주택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으로 따져본다면 수직선이죠. 주택 공급이 수직선입니다. 이때 자, 수요가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그냥 상승하는 거죠.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가격만 상승해요. 공급량이 안 늘어요. 공급이 늘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그래서 장기에는 이제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급량이 서서히 늘기 시작합니다. 이거야. 공급량이 증가하는데 여러분들 귀찮게 하는 게 뭐냐면 비용이 일정한 경우와, 이것은 주택 산업의 구조가 생산 요소 비용, 가령 원자재 가격, 인건비, 이자 이런 것 등 있잖아요. 이게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수요 증가만큼 충분히 공급이 증가한다면 가격은 원래 수준으로 회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분만큼 공급 증가분이 똑같이 증가하니까. 그러나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수요가 증가한 것만큼 공급이 증가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가격 하락 요인, 가격 상승 요인. 그러니까 가격은 원래보다 높아요. 떨어지긴 하지만 원래보다 높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두시는 정도가 되겠어요. 시험의 빈출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과거의 문제에서 이제 이런 것 등을 다루니까 한 번씩 해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주택시장의 두 번째 주제는 여가과정인데 이건 뭐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한 해 걸러서 하나 정도씩은 나와요. 이것을 주택 순환현상이라고 하는데, 주택이 내구성이 강하다 보니까 이 집의 주인이 자주 바뀌어요. 마치 자동차처럼. 그래서 하향여가라고 하는 것은, 자, 저소득층이 살던 집, 저소득층이 떠나고 여기 고소득층이 아니죠. 하향이니까 고소득층이 떠나고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터링이라는 것은 걸러진다는 뜻이고, 집이 아래쪽 소득계층으로 걸러졌다. 저소득층으로. 이런 뜻이에요. 장단기 효과를 보게 되면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입니다.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어느 지역에 뭐 공단이 들어섰다. 그럼 저소득 노동자들이 자꾸 들어오겠죠. 그럼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저가주택의 가격이나 임대료가 상승하겠죠. 이게 상승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한 고소득층이 살던 주택도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소득층이 살던 낙후한 집으로 가더라도,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별 가격 차이가 없으니까 저소득층이 사서 들어가는 겁니다. 혹은 임대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고소득층 어차피 떠나려고 했겠죠.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향여가. 장기는 그냥 가볍게. 그러면 고소득층은 이제 어딘가에 가서 고가주택 수요를 할 것이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고가주택 공급량이 늘겠죠. 그렇지만 비용이 일정할 때는 충분히 늘고 비용이 상승할 때는 좀 덜 는다, 이런 거. 장기에는. 왜냐하면 기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본 가정은 저소득층은 중고주택을 수요하고 고소득층은 새 집을 수요한다, 이런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없어졌다가
비용이 일정할 때는 고가주택 수량이 똑같거나 혹은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저소득층이 사는 집은 늘었죠. 그러니까 전체 주택에서 저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항상 증가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는 있으나 여러 시험에서는 이 개념과 하역여가의 원인 정도가 시험입니다. 뭐 이게 장기 단기는 여러분 이제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상향여가는 무엇인가? 상향여가는 이번엔 반대죠. 저소득층이 살던 집을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필터링 업이 된 겁니다. 위로 갔어요. 그러면 고소득층은 새 집을 수요하는데 왜 헌집에 들어옵니까? 개량해서 재건축, 재개발 여기 있네요. 재건축, 재개발해서 분담금이 없는 저소득층이 떠나고 고소득층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전반적인 소득 증가입니다. 그렇죠? 소득 증가예요. 소득 증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낡은 집 살기 싫어요. 좀 새 집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가 되니까 아예 개량해서 들어가자.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상향여가가 되는 현상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평가는, 여가가정의 평가는 여가가정이 긍정적으로 작동된다면 주택의 질이 개선되고 공급량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두 차례 시험에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느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했다 혹은 뭐 재개발했다 이거예요.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재개발하게 되면 여기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신도시를 개발했다고 가정하면 고소득층이 들어오면, 자, 고소득층이 살던 집으로 또 어떤 그보다 낮은 저소득층 계층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여가가정이 이렇게 돼야만 주택 공급이 되겠죠. 여기 만약에 유령도시, 신도시 져봤자 다 미분양되면 누가 짓겠어요? 안 짓죠. 여가가정이 이렇게 활발할 때 긍정적으로 작동할 때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주택의 질도 좀 더 낮은 집에서 좀 더 나은 집으로, 좀 더 나은 집으로 개선됩니다. 새 집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뭐 이런 평가다라는 정도예요. 자, 그리고 주거분리도, 지금 주거분리도 여가가정과 묶여서 자주 나오게 되겠죠. 주거분리에서는 정의가 중요한데 이 주거분리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사는 지역이 딱 분리되어 있다. 이게 주거분리예요. 직주분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죠.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지를 떨어뜨려서 도심의 땅값이 비싸니까 주거지가 외곽으로 가는 현상. 요즘 직주분리 현상이 한창이에요. 전셋값이 서울에 너무 많이 늘어서 경기도 일대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 최초로 1,000명 밑으로 갔다. 뭐 이런 현상이 바로 직주 분리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거 분리란 이렇게 고소득층, 저소득층이 주택이 분리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침입과 계승이다 이겁니다. 이건 중요한 개념이에요. 침입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가령 자, 여기 뭐냐면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요. 여기 고가주택이 있어요. 고소득층 일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고소득층이 이 집을 고쳐봤자 집값이 안 올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서 여기 2억을 들여서 고쳤더니 1억밖에 안 올랐다면 이거 누가 고칩니까? 고소득층이 떠나죠. 떠나고 저소득층이 새로 들어오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하향여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인 경우 있죠? 위에다 그리겠습니다. 반대인 경우는 이렇게 이번에는 고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저가주택이 있어요. 여기 고소득층. 근데 여기는요, 고치면 정외외부 효과를 받잖아요. 1호 내부 효과를. 고치면 집값이 가령 2억이 올라요. 1억 들여서 고치면. 그러면 여기 이제 저소득층 돈이 없어서 못 고치니까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사서 고칩니다. 상향여가죠. 상향여가. 저소득층은 떠나고 팔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계승천이라고 하는데 수십 년 혹은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은 바뀌어 버려요. 천이라고도 합니다. 천이
바뀐다 이런 뜻이겠죠. 서서히. 그래서 토지 이용이 바뀌어 버렸어요. 다. 이런 현상이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도시 지역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옛날엔 같이 살았잖아요. 예, 섞여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지역은 이제 낙후화되고 어느 지역은 뭐 개발되고 강남처럼 여기 살던 고소득층은 집을 안 고치고 떠나버리고 그러면 저소득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주거하는 지역이 완전히 분리되는 현상. 이것을 주거분리라고 한다. 그래서 침입과 계승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였어요. 자, 다음은 인근지역 성세 현상인데 이것도 빈출은 아닙니다만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인근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넓은 어떤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어떤 지역들이 있잖아요. 동질적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 지역도 마치 사람의 나이처럼 이걸 영어로 보면 에이지 사이클 패턴이에요. 에이지 사이클 패턴 해가지고 사람의 나이처럼 변한다. 성장기에는 이제 어느 지역이 최초로 개발되거나 하는 지역이에요. 경쟁이 치열합니다.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이때는 고소득층이 들어오니까 상향 여과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집가 상승률이 최고겠죠. 여기는 투기적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수익률이 높아요. 그리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과거에 거래됐던 사례는 하한선이 되겠죠. 감정평가를 할 때. 자, 성장기가 지나면 이제 성숙기가 있는데 최고 수준입니다. 경쟁은 이제 안정적이고 집가 수준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례 가격은 이제 안정적이니까 가격이 잘 안 오르니까 신뢰할 만한 수준이고 쇠퇴기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향 여과 현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 떠나고요. 이제 저소득층이 자꾸 들어옵니다. 중고부동산 중심 신축을 안 해요. 신축해봤자 잘 안 되겠죠. 집가는 하락하고 이제는 떨어지는 시장이니까 과거에 거래됐던 가격은 상한선이겠죠. 평가를 할 때. 이러한 현상이 계속 극렬하게 벌어지는 시장이 천익이에요. 그래서 막 거래가 엄청나게 떠나고 들어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집가가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떨어지다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죠, 여기.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르는 거고 실제 재개발을 통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장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바로 악화기로 가서 슬럼화 단계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정도 내용을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1장에서 마지막 절인 부동산 시장과 정보 효율성. 지금 여기까지 본다면 부동산 시장을 이용 시장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물리적 주택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봤다면 여기서는 부동산을 자산 시장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산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투자 목적 시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 문제로 들어왔지만 이 효율적 시장에서는 효율적 시장 가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주식시장 이론이에요. 주식시장 이론에서 이런 거죠. 어떤 정보가 가만히 보니까 가격에 정말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장이 존재한다. 이런 거를 효율적 시장이라고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에는 과거 정보까지 반영되면 약성, 그리고 현재 공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시장을 준강성, 공개되지 않은 정보까지 반영되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라고 이제 정의해 놓은 겁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자, 어떤 정보가 있다 이거죠. 신도시 개발 정보입니다. 자, 신도시로 지정된다면 토지 현재 가치가 1억 원이에요. 그런데 불확실성하에서의 토지 가치는 9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 이 정보를 일반인들은 몰라요. 일반인들은 가령 신도시로 개발될 확률이 40%, 안 될 확률이 60% 이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에 의해서 9천만 원에 거래되니까 정보 가치는 1,000만 원이다. 이겁니다. 네, 1,000만 원까지 최대 주고 살 수 있어요. 자, 어느 누구도 1,0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면 바로 그것이 할당효율적 시장이에요. 할당효율적 시장의 개념은 말 그대로
정보 획득 비용과 정보 활용 초과이윤이 같은 겁니다. 9천만 원에 사서 1억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가치 기준으로. 근데 정보 가치를 1,000만 원으로 다 누구든 이게 1,000만 원으로 사야 된다면 이거 하나마나 똑같은 거잖아요. 이러한 시장이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자, 1,000만 원 미만이면 정보 획득 비용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당연히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1,000만 원 주고 사야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효율적 시장에서는 약성 및 중간성 효율적 시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성, 중간성은 일반인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내부자 정보를 될지 안 될지. 그래서 1,000만 원보다 낮게 사면은 초과이윤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약성이나 중간성은. 강성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이건 이론 과정에서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1장에서 배우실 내용에 관한 문제를 미리 풀어봤어요. 자, 이제 2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2장으로 가시게 되면 2장은 입지 및 공간구조론이에요. 아니, 부동산 시장을 하는데 왜 입지론을 배웁니까? 라고 하면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입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동성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입지를 배우고 도시공간구조예요. 사실은 이거 도시구조를 구조이론을 배우게 되는데 그 기본이 튜넨의 입지 유차지대론이에요. 물론 옛날 모형이고 농업입지를 설명한 고립국 모양이긴 하지만 그죠? 정상이유는 0이라고 일단 가정한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뒤에서 자, 숫자를 통해서 한번 이 어떤 입찰지대의 개념을 알아보자 이거예요. 중심지로부터 떨어진 AB 지점이 있다 이거죠. A 지점은 중심지로부터 여기가 중심지고 거리고 여기가 입찰지대입니다. A 지점은 여기 있는데 가령 2km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중심지로부터 2km. 그렇죠? 입찰지대라는 개념은 토지 이용자가 낼 수 있는 최대 지불용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A점에서 초과 이윤이 얼마나 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정상 이윤은 0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윤만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윤은 가격 2만 원에다가 곱하기 생산량 10kg 이렇게 단위는 생략하고 20만 원이죠. 그래서 비용을 빼면 돼요. 비용은 생산비와 수송비인데 생산비는 5만 원이고 수송비는 4만 원인데 이거는 킬로미터당 4만 원이니까 2km 떨어졌다 했으니까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20만 원에서 자 여기는 8만 원이죠. 이거 그러면 더하기 13만 원을 빼야죠. 생산비 전체를 빼야 되니까. 그럼 7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7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가령 얘가 7만 원이면 7만 원까지 지불할 수 있다. 지대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2번에서 3.75km 떨어진 점은 어떨까? 그럼 B점이 가령 3.75km 떨어져 있다. 여기서부터 3.75km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 똑같아요. 여기 20만 원 똑같고요. 5만 원 똑같습니다. 뭐만 달라요? 4만 원 곱하기 2kg가 아니라 3.75kg라는 거죠. 요거 곱하면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20만 원이 되고 그럼 빼면 0이 되잖아요. 0이 됩니다. 0. 0이에요. 입찰지대는.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도심 안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건 다 똑같으니까 수송비가 줄어든 만큼 지불용의 금액이 더 커진다는 거죠. 예,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얘를 의미하는데 도심으로 갈수록 수송비는 감소하겠죠. 네, 수송비는 감소하고 도심으로 갈수록 수송비가 감소하잖아요. 여기 15만 원이었는데 8만 원으로 B에서 A로 갈수록 감소하는 만큼 지대를 더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지대의 증가분이라는 것은 수송비 절약분이에요. 여기 수송비 절약분만큼 지대를 더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입찰지대는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에서 A로 갈수록 수송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더 낼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수송비 감소분이 7만 원이고 그 7만 원만큼 지대를 더 낼 수 있다. 7만 원이죠. 15만 원에서 8만 원 차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기울기의 공식을 이론 과정에서 한번 배워보시면 되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 교통이 발달하면 단위당 수송비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4만 원이 아니라 뭐 3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통이 발달하면. 그럼 더 높은 지대를 낼 수가 있겠죠. 각 지점에서. 더 높은 지대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가령. 이렇게. 그렇죠? 다시. 자, 단위당 수송비가 감소하고 그럼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뒤에서 이론 과정에서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교통이 발달하면 이게 한계 수송비인데 한계 수송비가 감소하면 자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지금은 유도를 안 하겠습니다만 한계 수송비 토지 이용량 이것이 기울기인데 한계 수송비가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의 지가는 감소하고 외곽의 지대는 상승하는 거예요. 지가는 하락하고 그죠? 외곽 지역의 지가는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간 지대 격차가 완만해지면서 해소가 되겠죠. 교통이 발달하면. 네. 극단적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다면 지가는 똑같겠죠. 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은 도시구조 이론인데 도시구조 이론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동심원 이론은 1925년 미국의 시카고를 버제스가 연구를 해봤더니 마치 이렇게 원처럼 서클, 동심원처럼 생겼다. 그래서 가운데가 중심 업무지대고 CBD라고 하죠. 그 옆에가 점유지대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점유지대가 있고 그 옆에 근로자 주거지역, 중산층 주거지역, 통근자 주거지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반면에 선형이론이에요. 얘는 선형이론은 이제 이러한 동심원이 아니라 교통이 발달하니까 교통로 주변에 모여 살면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 선형으로 되어 있더라. 축을 형성하더라. 자, 대도시가 되면서 이제 중심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부심을 형성하더라. 이게 다핵심 이론입니다. 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이제 북미를 연구한 지금 동심원, 선형, 다핵심 이론과는 달리 좀 추상적인 중심지로서 도시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기본 용어는 최소 요구치가 있는데 중심지의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수를 뜻하는 시장 규모다. 가령 여기 상가가 있거나 혹은 중심지가 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오겠죠? 네. 근데 자, 이 상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300세대의 인구가 필요하다. 그럼 이게 최소 요구치입니다. 그 300세대가 거주하는 범위가 최소 요구 범위예요. 네. 자, 그런데 실제 재화가 어디까지 팔려나가냐면 500세대까지 팔려나가요. 재화가 여기까지 팔려나가요. 이것은 재화의 도달 범위다. 재화의 도달 범위.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중심지 혹은 상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심지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 크고 작은 중심지들이 배우지 완결형은 이제 육각형을 가정했었죠. 자, 이러한 중심지들이 서로 겹쳐서 나타난다. 포섭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가령 여기 작은 상가들이 여기 있다면 큰 상가들은 이렇게 이거를 다 포섭해가지고 겹쳐서 나타나는 원리가 포섭의 원리고 이 포섭의 원리가 크리스탈러 이론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노란색이 큰 중심지고 그 안에 작은 중심지들이 포섭되어 있어요. 상권이. 이 논리를 구조체계를 우리는 포섭의 원리라고 한다. 이런 정도가 이제 도시구조 이론이고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지대 이론을 통해서 도시구조 이론 뭐 이런 것 등을 봤다면 이제 입지론을 보는데 산업 특성과 입지 선양 해가지고 이건 중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요, 그죠? 이런 것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두 차례 있었어요. 15회하고 15회 추가. 그러니까 공장이 어디에 입지하느냐 이거예요. 자, 가령 여기에 원료 산지가 있고 여기 시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공장이 어디에 있는 것이 유리하느냐. 그런데 원료가 더 무거워요. 제품보다. 그럼 원료 산지에 있어야죠. 공장이. 원료 지향 산업이에요.
그런데 제품이 더 무거워요. 그럼 시장 근처에 있어서 가벼운 원료를 수송해 와서 무거운 제품은 바로 갖다 팔아야죠. 시장 지향입니다. 원료에서 제품으로 갈 때 중량이 감소한다. 얘는 제품으로 갈 때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원료 지수는 이 두 지수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의 무게, 제품의 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원료가 더 무거우니까 이게 1보다 크는 건 당연하고 얘는 1보다 적은 게 당연하죠. 또한 원료의 성격이 특정 지역에만 치우쳐져 있는 원료, 뭐 석회석 이런 거라면 편재성 원료들은 원료로 가는 것이 나아요. 근데 보편 원료라고 해서 보편 원료는 어디든 있어요, 원료가. 그럼 원료 산지라는 게 따로 없으니까 시장 근처에 공장을 만들면 여기서 바로 원료 얻어서 만들어서 시장에 공급하면 수송비가 적게 들겠죠.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부패하기 쉬운 원료라면 꽁치, 통조림 같은 경우는 다 원료 산지에 있겠죠. 예. 원료라면 원료 지향. 제품이 부패하기 쉬우면 시장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자, 뭐 식품 가공 부패하기 쉬운 원료, 시멘트 재련, 뭐 편재성 원료라든지 원료 지수가 1보다 큰 원료가 무거운, 그래서 이런 것 등입니다. 가구나 이런 것 등은 자, 부피나 무게가 커지죠. 원료는 그냥 물인데 병까지 같이 입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이 무거워지니까 시장 근처. 가구도 제품의 부피가 확 커지니까 시장 근처에서 가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기 공업입지를 다음 문제에서 보시면 되는데, 공업입지는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최초의 공업입지 이론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단순하고 이거 옛날 이론이라 1920년, 30년대니까 중공업 중심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운송비 지향론 해가지고 수송비라고 해도 돼요. 수송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입지 삼각형에 의해서 구하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운송비가 최소화되는 것 말고 노동비 지향론. 노동비도 최소화되는 곳에 있어야 된다. 최소 비용이니까 그 비용에는 운송비, 노동비 등이 있고, 근데 이제 집적 이익이 생기는 산업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모여 있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내용은 운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을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공장이 입지해야 될 지점이 어디인가를 찾는 이론이다라고 이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의 법칙은 단골이에요. 계산 문제로 거의 나오고, 잠시 후 6번의 허프 문제와 더불어서 시험의 핵심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매인력의 법칙은 두 도시 간에 가령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 이겁니다. B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 도시 C가 있어요. 그러면 A 도시와 B 도시는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인구를. 상권 흡입력 혹은 인구 유인 비율이라고도 해요. 그것은 이 도시들의 인구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달려있다. 인구에 비례하고. 자, 멀면 잘 안 가겠죠? 근데 그 멀면 안 가는 정도가 조금 인구보다는 더해요. 그래서 제곱을 씁니다. 그래서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이거를요. 자, 컨버스라는 사람은 이걸 좀 변형을 해가지고, 그렇다면 두 도시의 자, 상권 흡입력이 같아지는 지점.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이쪽으로도 50%, 이쪽으로도 50%가 가는 지점. 이 지점을 상권 분기점이라고 하고, 그거를 상권 분기점을 구할 수 있는 식을 마련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3번에서는 실제 그림을, 문제를 통해서 상권 분기점을 구해봐라 이겁니다. 자, A 도시의 인구, B 도시의 인구, 그리고 A 도시의 흡입력과 B 도시의 흡입력은 이게 분수로 비교하는 거예요. 인구에 비례하고 하면 A 도시의 인구, B 도시의 인구 이렇게 비례는 쓰고, 거리의 제곱에 반대한다 그러면 DB와 DA 반비례니까 흡입력의 크기가 뒤집혀 있어요.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럼 A 도시의 인구는 20만이고 만생략, B 도시는 80만 곱하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DB죠. 여기서부터 B 도시까지 거리 DB, A 도시는 8이죠. 8. 요거의 제곱. 이것이 1로 하게 하는 이 DB가 바로 상권 분기점이다 이겁니다.
1이라는 것은 A로 갈 확률도 50%고 B로 갈 확률도 50%가 되는 지점이니까 1이 되는 거고 그게 상권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식을 풀어보면 자 앞에 4분의 1 곱하기 8분의 db제곱은 1. 양변에 4를 곱해버리면 8분의 db제곱은 4. 그럼 뭐의 제곱이 4입니까? 그러면 2의 제곱이 4입니다. 그러면 8분의 db가 2라는 거고 따라서 db는 16km. 8분의 16이 2죠. 그러니까 16km 떨어진 지점이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상권 분기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뒤에서 이론에서 보고 기출문제 변형에서도 좀 계산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 허프예요. 허프의 확률 모형은 얘는 이제 도시간의 상권 흡인력을 본 게 아니라 각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간만 본 게 아니라 소비자 효용도 고려한다 이겁니다. 자, 효용도 고려한다는 뜻은 이 면적을 봤다는 거예요. 상점의 면적. 상점이 크면 다목적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다목적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효용을 큰 마트 가서 막 하면 효용이 커지잖아요. 작은 데서 사고 작은 데 없는 거 큰 데 가면 귀찮으니까 그 효용은 면적은 거리에 비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은 시장 점유율, A 상점의 시장 점유율을 구해봐라. 그러면 소비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A 상점의 중력은 상점 면적에 비례한다. 분자는 비례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3000이죠. 3000이 A의 중력입니다. B는 자 면적 4000에 비례한다. 반비례는 분모에. 이건 1000이죠. 그럼 A 상점 대 B 상점의 힘의 비율은 3대 1이에요. 3대 1. 그러면 전체 4 중에 3을 갖고 있어요. A의 힘은. 그럼 4분의 3은 75%. 그죠? 그래서 답이 75%. B 상점은 그러면 4분의 1을 갖고 있으니까 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는 규모가 적긴 하지만 거리가 가까워서 100명 중에 75명이 오고 여기는 25명이 올 것이다. 그런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모형이 허프의 확률 모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는 1장과 2장의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입지 및 공간 구조 요인의 점프 연습 문제를 통해서 먼저 한번 문제를 풀면서 전체를 봤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이제 이론 강의를 하는데 1장을 먼저 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론 강의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